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맞춤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인스티튜트입니다. 예, 저는 박정훈 변호사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법무 분야를 맡았고요. 늦은 밤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만들어 본 것은 가상기업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기업이 어떻게 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번창을 해가지고 쇠퇴하느냐까지의 문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창업 단계,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죠. 어떻게 해서 이제 법률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평국 회계사님께서 이제 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주셨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사업 형태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세율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제 또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권리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설정한 것은 이제 2명의 동업자가 함께 기업을 창업한 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추후 동업과 관련해서 이익 배분 약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동업 계약서라든지 법인의 경우에는 뭐 주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의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이제 사업 어떻게 보면 또 전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내 허가가 불허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언뜻 보면은 누구나 이게 불법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기 이렇게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에 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바다에 보냅니다. 바다에 보내가지고 새우잡이를 한다. 억지로 이제 인신을 구속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사업이죠. 설사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번다, 떼돈을 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법인 것이 명확한데 딱 보기에는 야 적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뭐 해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법인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적법이냐 합법이냐의 이제 갈래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인 분야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려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잘 아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창업 단계 이후의 단계에서는 또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A 공급자가 있고요. B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거를 용역 계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용역을 제공을 해줬고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겠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공급자.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뭐 어떤 물품을 받았다 또는 용역 제공을 받았다 해서 용역을 수령을 완수를 했는데도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 상당히 좀 마음에 상심이 크시겠죠. 그래서 돈을 받아내야죠. 어떻게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첫 번째로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예를 들면 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돈을 받았다 어느 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돈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법인이 주체가 되어 법인 소속인 뭐 사람, 여기는 A라고 했으니까 갑 또는 을 이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 또는 을이
직접 B한테 청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죠.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주식회사 땡땡 그 다음에 대표이사 누구 또는 뭐 사내이사 누구라고 작성을 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결국엔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이사이냐 또는 뭐 직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이냐,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 회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객체는 누구냐? 객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되는 거죠. 이 B가 예를 들면 이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법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느냐, 또는 법인에 소속된 뭐 대표이사 또는 직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또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 2번입니다. 이제 법인의 등기 임원이자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람입니다. 자연인. 근데 이 사람이 법인의 지금 사업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받고요. 돈을 많이 법인에서 벌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어요. 지금 뭐 자기가 이 사업 이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졌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계좌에 이체를 했죠. 예, 그냥 이체를 했습니다. 예, 이거 목적은 법인 재산이 많으니까 지금 빼돌리려고, 법인은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뭐 처리도 제대로 안 했겠죠. 그냥 가져갔습니다. 왜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느냐. 언뜻 보기에는 뭐 어때요? 그 자기가 설립한 자기 회사인데 뭐 이게 법인께 내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형법상은 어떤 범죄가 되느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례 2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죠. 법적 책임의 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또는 대금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자, 사업자의 형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가지가 있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또 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는 이제 회계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제 법률적인 문제 어떤 게 있느냐? 판단을 하면 결국은 개인 사업자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별개의 인격체를 하나 뭐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 사업자는 이제 뭐 자본을 출자하죠. 이 사람이 자기 자본 돈을 내 가지고 어떤 실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연인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죠.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이 각각 한 명의 자연인이죠. 근데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법률상 어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상 인정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업자를 낸다면 이것이 법인이 되는데요. 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죠. 법인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건물은 보이죠. 그리고 대표이사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직원들, 뭐 집기들은 다 보이는데 그 법인이라는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된 인적 물적 회사고, 유한 책임을 지는 사업 형태. 여기서 유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뭐 상법상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고 한명회사, 화합자회사 또는 뭐 유한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설립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주식회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설명은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결국에는 주주가 자기가 출자한 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 책임을 지는 거고,
특별히 법인의 채무를 자기가 지진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것을 또 유념해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말씀드렸죠. 자연인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죠. 그 주체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업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1에서 A가 만약 자연인으로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이면 상대방 거래처 또는 채권자, 이게 뭐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A의 채권자죠. 이제 B의 채무자가 있을 수 있죠. B가 채무자인데요. A의 채무자죠.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C에 대해서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의 자기의 재산으로 이제 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면 청구를 하면은 자기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A의 채권자인 C가 청구를 한다. 이 사람은 나는 사업상 발생한 이득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개인 사업자는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자기가 뭐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든 또는 뭐 누구한테 증여를 받아 선물을 받았는데 뭐 그런 재산이 돈이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두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 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어떤 법률상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하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출생을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설립 등기가 딱 되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법인이 태어나는 거죠. 이제 뭐 응애 하면서 태어나겠죠. 예, 태어나면은 그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 의무의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용역을 하는 주체라든지 계약의 당사자라든지 그것이 모두 다 법인의 이름으로 하겠죠.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연인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자연인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죠. 법률상 사람으로 인정된 어떤 주체다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를 한번 다시 볼까요? 만약에 A가 자연인인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라면 지금 채무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겠죠.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인이 이 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합시다. 임원이 있고 주주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법인에서 B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내가 누구누구인데 우리 회사에 이 돈 너가 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직접 뭐 소송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미 A인 법인이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권리 의무를 질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A가 B에 청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는 A의 주식의 소유자,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A의 소유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주식 뭐 5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하실 때는 개인 자격을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법인에서 청구를 하고 법인에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은 이 주주도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주주가 직접 청구하신 건 아닙니다. 이 채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채권자가 만약에 너 지금 임원 너 돈 많네, 그 다음에 주주 너 돈 많네 하면서 얘들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청구 뭐 소송을 합니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구분이 돼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금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자, 이제 법인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주식회사 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표이사, 뭐 사내이사, 여기 감사 여기 적혀 있네요. 임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가 뭐냐면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려면 자본금이 납입이 돼야 되죠. 그럼 자본금 납입은 누구 돈으로 하느냐? 이 주주의 돈으로 납입하는 거죠. 납입을 하면서 내가 이런 뭐 실체를 설립을 하겠다,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이 법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이 있다. 법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립을 하면은, 설립 등기를 하면은 설립 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법률상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 법인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은 이 법인은 이제 뭐 빈 껍데기가 아니죠. 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용을 하면서 이 실체를 운영을 하겠죠. 이 법인을 소유하는 이 자본금을 납입한 당사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뭐 이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주식 몇 주를 총 법인한테 발행을 하면은 주식을 이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주식은 또 뭐 팔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제3자한테. 그럼 이 제3자가 이 법인의 또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소유의 문제입니다. 법인이 누구 소유냐의 문제고, 임원은 뭐냐면은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표이사 또는 뭐 사내 이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감시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죠. 임원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뉘는 겁니다. 물론 주주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뭐 임원도 주주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주주가 임원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 주주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하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스타트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주주이신 분이 임원이 되시겠죠. 실질적 경영도 하시고, 물론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떤 투자자가 뭐 주식을 일부 받으셔가지고 투자자가 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100%의 뭐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가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뭐 일정 부분 분배를 하시겠죠. 예, 그렇고 투자자가 뭐 임원 뭐 선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이게 같이 가는 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경영 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상법상에도 뭐 명시적으로 이제 전제 하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거죠.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당사자 뭐 적격이라고 하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소송 주체는 법인이 돼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주식회사 뭐 이건 뭐 다른 한 명의 사업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주체, 왜냐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개인은 안 됩니다. 뭐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법률적인 전문가인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나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분들께서는 이 개념이 잘 없으셔가지고 내 회사인데 이 법인이 주식회사를 내가 설립을 했고 내가 그냥 100% 다 주주고 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결국엔 소송도 본인이 당사자가 내가 진행을 하십니다. 원고. 내가 원고지 않냐,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어디 여기가 당사자가 돼 있고요. 이분은 요 밑에 들어가 계세요. 대표이사 누구. 그렇지만 이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 주식회사가 당사자죠. 잘못하시면은 이게 만약에 속가가 크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여기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분은, 나라는 이분은 이 권리가 없으신 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각하. 기각 이제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용 소송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하는 뭐냐면은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전혀 실체관계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건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소가가 크면은 소송 비용을 정산할 때 뭐 인지대 송달료 또는 변호사 비용 이런 걸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정산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응소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열심히 싸웠다. 근데 결과적으로 각하가 됐다. 소송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 제기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이게 원고인 경우에는 이거는 묻진 않지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 소가가 큰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뭐 1억 3천 정도 뭐 소송을 제기하셨다면은 변호사 비용 법률상 이제 500만 원 조금 넘게 보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기는 사람이 이 소송을 잘못 제기해가지고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또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소송은 소송대로 주식회사 이름으로 또 제기해야 되고. 그렇지만 전혀 다퉈보지도 못하고 권리도 없는 사람이 제기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각하가 되면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제 뭐 계약도 체결하셔야 되고 소송도 제기하셔야겠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이 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개인의 주머니로 이제 돈 일한 거 받을 수 있으니까요. 되시는 거고. 계속 하는 말씀이죠. 원칙적으로 법인의 돈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뭐 몇 가지 경우가 여기 있는 데가 또 다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격 부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격 부인론의 경우에는 상법을 공부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또 초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가 이제 뭐 너무 많죠. 채무가 많고 이게 뭐 채무의 발생 원인은 뭐 다른 사업을 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개인적으로 도박을 해서 뭐 빚을 많이 졌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돈이 많이 뭐 채무가 많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약 한 뭐 10억의 채무가 있다. 근데 재산이 근데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뭐 3억 있다. 조금은 아니지만 이 채무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양이죠. 근데 이 3억을 주기 너무 아깝다. 자기가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 보증 잘못 써가지고 10억을 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인과 개인은 별개니까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해가지고 돈을 여기에 좀 넣어놓으면은 이게 별개니까 여기 사람이 이 채권자가 청구를 못하겠지 하면서 3억을 여기 그대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으로 출자를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돈이 없습니다. 여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라는데 그때 법인격 부인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 사행위 취소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법인격 부인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을 뭐 어떤 영리 행위를 할 목적이 없이 개인의 채무를 뭐 면탈할 목적으로 또는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뭐 법인의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연인한테 돌리거나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법인과 자연인이 이게 1인 주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이렇게 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사람인데 명목상만 다른 거죠.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주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판례적으로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만약에 이분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은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채권자한테 있겠죠. 그렇지만 이 증명을 해낸다면은 이런 판례상의 이론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이건 세금에 대한 거고요. 뭐 법인에 이제 세금이 많아졌다,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약 한 90%의 법인의 주식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모르겠다. 법인에 재산 없으니까 법인 재산으로 압류를 하든 뭐 공매를 하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책임에서 면할 수 있냐? 그게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법인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법인 재산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가점주주인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닌 뭐 주주 또는 사람의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임원이 있으면은 보증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채권자가 있더라도 이분이 생각을 하겠죠. 이 법인 내가 뭐 법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의 자문도 들어보고 상담도 들어봤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법인한테 체결하면은 법인 재산 없으면은 돈을 못 받는다더라 하면서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한테 야 너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보증 채무 책임을 져라. 내가 만약에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내가 이게 받을 돈, 이 법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못 받으면 나만 불리하지 않냐. 이 재산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대표이사한테 뭐 보증 책임을 짓도록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대표이사가 법인의 어떤 뭐 운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알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관계죠. 별개의 보증 채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법인과 개인이 뭐 동일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이 계약에 근거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나는 뭐 모르겠다.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뭐 나는 뭐 이 사람이 해달라 그런 거 다 해줬다라고 해도 변명이 안 됩니다. 항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법률적인 서류는 자기 자신이 이제 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나는 여기서 인용한다. 이거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바탕하에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걸로 뭐 어떤 뭐 책임의 면제가 안 됩니다. 다만 뭐 그것도 예외적인 경우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재산과 별도로 보증 계약상의 채무에 의해서 기속 주체가 또 자기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으로 채무 부담한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인 회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1인 회사가 뭐냐? 주주가 어떤 사람이 100% 자본을 자기가 출자를 했어요. 출자하고 100% 주식을 가진 사람이죠. 또 법인이 있죠. 계속 하는 말씀인데 이게 1인 회사입니다. 자기 실질적으로 내 회사네. 이 사람이 법인에 자기가 또 사내 이사고요. 뭐 100% 주주고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법인을 운영하는 거죠. 이 경우를 1인 회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주주총회 결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주주총회의 뭐 결의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이사회 결의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주주총회 결의는 이제 회사의 아주 법령과 정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안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사의 선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의 보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식의 뭐 포괄적 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령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1인 회사에서 결의 없이 그냥 주주총회 결의를 하시려면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나 모르겠고 귀찮고 그냥 어디 법무사 사무소나 뭐 변호사 사무소에 가니까 그냥 여기 뭐 그냥 서류 하나 작성하면 된다더라. 나도 모르겠고 다 맡겨가지고 했다. 근데 나중에 주총 결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은 1인 회사하면은 말씀드린 자기 회사잖아요. 자기가 이걸 결정하고 싶으면 A대로 가는 거고 B를 결정하고 싶으면 B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뭐 주주한테 통지를 해야 되죠. 어떤 주주총회 언제 결의할 거고 주주총회 목적 사항은 뭐고 어디서 할 거고 장소는 어디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게 총회
이제 통지를 보내고 그러면 자기가 이게 작성하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또 보내고 또 자기가 받아보고 아 여기 이때 하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가 또 어디 갑니다. 주주총회 결의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찬성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1인 회사면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가 무효가 아니다, 취소 사유도 아니다,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 이 문제가 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면은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재산과 자기 재산, 개인의 재산 이게 빼다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대해서 뭐 어떤 각종 형태 보수라든지 어떤 뭐 각종 형태를 통해서 정당하게 받아가시고 세금 계산, 세금 처리도 다 하시고 회계 처리하시고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돈을 빼돌릴 의사로 그냥 막 갖다 쓰시는 거죠. 처리도 안 돼 있고 막 갖다 쓰시고 이게 수년간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업무상 배임 또는 뭐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대법원에 이제 뭐 오래전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뭐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재산이 어차피 1인 회사면 자기 재산이지 않냐라는 전제하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시한 적도 있었는데요.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바뀐 지도 상당히 오래 몇 수십 년 됐습니다. 이 배임 횡령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산에 대해서 적법한 처리 없이 그냥 막 빼다 쓰시고 막 어디든 막 쓰시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이제 이쪽 세무 관련해서나 또는 법률 관련해서나 궁금한 것은 항상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때까지 설명드린 게 다죠. 주체, 객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돈 받은 것도 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뭐 소송상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돈도 뭐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죠. 객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운영하시다 보면은 법인이 난지 내가 법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인 회사 100%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임원인 사람이 재산을 아무런 적법한 처리 없이 돈을 빼돌린다면은 엄격하게 법률상으로 말하면은 이제 횡령, 배임이 성립할 수 있겠죠. 이것도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또 부분도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법인의 의사결정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뭐 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보시면은 아까 주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유자라 그랬죠. 회사의 소유자. 이사가 누굽니까? 임원이죠. 회사의 임원. 회사의 이제 뭐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된다. 물론 주주가 임원이 될 수 있고요.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반드시 주주가 임원이 돼야 되고 뭐 임원이 주주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뭐 CEO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경영 잘하시는 분들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주식의 형태로 이제 어떤 스톡 옵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CEO,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를 또 받으시는 거니까요. 분리가 돼 있고, 그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뭐 어떤 게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게 소유자로서 반드시 이제 중대한 사항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경영인으로서 결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상법상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어떤 것이 이사회 결의사항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총회
이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주총 결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사회 보수, 물론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뭐 법률정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총 결의 사항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회사의 근본적인 뭐 구조, 주식의 뭐 양도형수 문제, 뭐 근본적으로 주주로서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제 뭐 취할 수 있는 어떤 결의 사항은 이제 상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 기타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돼 있겠죠. 여기 따라서 주총 결의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결의 사항은 뭐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경영인으로서 뭐 경영자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요. 이것도 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상 어떤 사유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라고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항이 이사회 결의 사항이 많죠. 그리고 주총 결의 사항은 법정돼 있는 거 반드시 결의해야 되는 거고요. 주총 결의를 해야 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법정돼 있는 거고 주총 결의는 이런 사항을 주총 결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아이 뭐 그냥 이사회 결의를 하지 뭐 해가지고 진행한다면은 이 하자가 있는 거죠. 주총 결의 자체가 없었다 또는 뭐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 결의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법적 효력이 형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항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인지 또는 주총의 결의 사항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법인에 한해서 일단은 뭐 적용이 되는 문제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아이고 뭘 하고 싶다, 뭐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우리 여기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걸로 뭐 어떤 주식 투자도 해도 되고 부동산 사도 되고 아니 뭐 회사 시설을 많이 늘려도 되고 그거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마음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예,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앞서서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예, 오늘 확실하게 그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일한 부분들 설명해드린 부분도 있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잘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자, 수요자, 뭐 A, B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뭐 재판을 소송을 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뺐으면 되죠. 돈 어차피 자기 돈이죠. 근데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게 남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마음대로 이제 끌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적법한 처리를 안 하고 물론 처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쭉 말씀을 드렸고요. 법인 설립 등기 이거는 앞서 최평국 회계사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태어나는 거죠. 법인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뭔지, 임원, 그다음 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이제 뭐 주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회사의 법인의 가치를 키우시는 게 목적이시죠. 돈을 많이 버시고. 이것도 뭐 소유 경영 분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숙지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시면은 일단 법인의 주주는 자기가 되더라도 법인 그 자체는 본인과 뭐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송 이제 뭐 저는 이제 소송을 많이 하니까 딱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소송입니다. 소송 누가 당사자인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진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재반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피고의 대리를 할 때였는데 원고분이 자기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으로 그때는 속가도 상당히 컸어요. 이게 뭐 한 1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 비용 내가 피고가 얼마 썼으니까 이거를 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피고 변호사 비용 인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너가 지금 소송 비용 소송을 잘못 청구를 해가지고 이 각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가 변호사 비용 쓴 거는 너가 전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에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고요. 이거는 뭐 쭉 말씀드렸죠. 다만 뭐 과점 주주의 2차 납자 의무나 임원이 따로 보증계약 체결하면서 보증채무를 지는 거 이건 별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법인격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것도 입증하기도 사실 쉽진 않고요. 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시면은 이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1인 회사 말씀드렸죠. 주주총회 결의도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1인 회사인 경우에도 사례 2에서 보셨죠. 배임, 횡령의 죄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례는 해결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팁, 법인 의사결정 방법,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든지 주총 결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뭐 상법상 그 다음에 정관상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가 주총 결의인지 이사회 결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결의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은 주주총회 구성원과 이사회 결의 구성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총 결의의 경우는 추가로 뭐 보통 결의 사항, 뭐 특별 결의 사항, 뭐 등 이제 정족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또 상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사회 결의는 또 이제 정족수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강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